전곡진, 시작과 타오르는 꿈. 내 유년 시절은 경기도의 거친 비포장 시골길 위에 펼쳐진 고난의 연속이었다.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 젊은 여자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운명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생계의 짐 속으로 밀어넣었다. 남편 김민준 씨는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유일한 재산은 작은 밭대기와 땀으로 얼룩진 손뿐이었다. 연이어 태어난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행복의 기쁨이자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걱정거리였다. 6식구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나는 품팔이, 바느질, 심지어 마늘 까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번 돈 한 푼 한 푼은 모두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늘 악착 같다는 말을 들었다. 남들보다 손이 작고 여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2배, 3배로 움직였다. 새벽별이 총총한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밭으로 향했고 해가 져도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옆집 김씨 아줌마는 박신의 큰딸은 손가락에 거미줄이 쳐질 날이 없네 라고 혀를 내둘렀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칭찬처럼 들렸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만큼 나는 몸으로 부딪히며 세상을 배웠다. 쌀독이 비어갈 때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남편 민준 씨는 그런 나를 늘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힘든 날이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나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주었고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부자보다 풍요로웠다. 아이들도 부모의 고생을 아는지 또래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보채지 않고 씩씩하게 자랐다. 큰아들 지훈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밭일을 도우며 민준 씨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주었고 둘째 딸 소연이는 엄마가 바느질하는 동안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었다. 막내 세영이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늘 내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며 조그마한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곤 했다. 우리 6식구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내일의 더 나은 삶을 꿈꾸었다. 그 꿈은 소박했지만 벗어나게 하리라. 이 엄마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 꿈은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가 되었다. 운명적인 전환점. 민준 씨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를 덮친 섬뜩한 병은 그의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병원비, 아이들의 식비, 모든 것이 내 마른 어깨를 짓눌렀다. 아이들의 굶주린 눈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가진 돈을 긁어 모아 낡은 솥 하나와 몇 가지 재료를 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조차 절망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새벽녘 나는 결심을 굳혔다. 시내역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솥을 걸고 국수를 팔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처음에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 일꾼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러 찾아왔고 가끔은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길을 멈췄다. 하지만 국수는 아무리 팔아도 돈이 되지 않았다.
한 그릇에 몇 푼 남지 않는 이윤으로는 6식구의 생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내 손은 국수를 저어대느라 시뻘겋게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걸 찾아야 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족발이었다. 나는 어릴 적 잔칫집에 품팔이 가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족발 삶는 법을 떠올렸다. 당시 족발은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나는 잔칫집에서 몰래 엿본 비법들을 떠올리며 몇 날 며칠을 연구했다. 간장과 마늘, 생강의 비율을 조절하고 불 조절을 달리하며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맸다. 돼지족발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씨름했고 잠결에도 족발 레시피를 되뇌었다. 민준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 문턱에 기대어 나를 지켜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나는 나만의 특별한 족발 레시피를 완성했다. 간장의 달콤 짭짤한 맛과 한약재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진 겉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족발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족발을 삶아 내놓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선 음식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용기를 은비나 네오 시식용 족발 한 점을 건네자 사람들의 표정은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이 맛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족발은 처음 먹어봅니다.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일꾼들이 수안주로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도 박신의 족발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노점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제야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민준 씨의 병원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족발을 삶는 내 손에서는 희망의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성공의 맛과 쓰디쓴 상실작. 시간이 흐르면서 박신의 족발은 단순한 노점을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허름한 천막 아래 작은 솥 하나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어머니, 족발 맛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 집 족발 먹으려고 멀리서 왔어요. 라는 손님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더 이상 비좁은 노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시장 어귀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을 걸었고 테이블 몇 개와 낡은 의자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름한 분위기가 정겹다며 더 북적였다.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가장 신선한 돼지족을 고르기 위해 상인들과 씨름하고 직접 재료를 손질했다. 족발을 삶는 과정은 고되고 인내심을 요구했다. 약재와 간장을 넣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삶아내야만 그 특유의 쫀득함과 깊은 맛을 낼 수 있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족발이 맛을 잃을 수 있었기에 나는 늘 솥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작은 가게는 연이은 확장과 확장을 거듭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식당이 되었고 마침내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여 1층 전체를 박신의 족발 본점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어엿한 건물주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한때 쌀독이 비어 발을 동동 구르던 가난한 시골 안악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자수성가 사업가,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쓰디쓴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 민준 씨는 내가 한창 결국 내 곁을 떠났다.
족발집을 시작하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늘 나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버팀목이었던 그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42살,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빠의 빈자리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큰아들 지훈이는 내가 혼자서 식당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왔다. 무거운 족발솥을 옮기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나를 돕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다. 둘째 딸 소연이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살림을 도맡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몫까지 해내는 그녀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막내 세영이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 없이도 잘 지내주었다. 세월이 흘러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박신의 족발은 더욱 유명해졌다.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가게 앞은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나는 돈 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족발을 삶는 내 손은 이미 장인의 손이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다. 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민준 씨가 살아 있었다면, 아이들이 아직 어렸다면 우리는 이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문득 돌아보니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고 아들, 딸들은 모두 출가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에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의 재롱에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은 배가 되었다.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렇게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허허텐조 전하민. 커져가는 사업과 마음속의 공허한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박신의 족발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5층 건물 중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거대한 규모는 물론 대한민국 족발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방송 출연은 언론에서도 K푸드의 숨겨진 보석이라며 취재를 올 정도였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각종 강연 요청을 받았고 내 이름은 성공신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수십 년간 족발 소답해서 땀 흘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로 돌아왔다. 통장 잔고는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고 나는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번창하고 일이 바빠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청춘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어느덧 흰머리가 성성한 팔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밤낮 없이 일만 하며 달려온 세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내 품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이룬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잘 살고 있었다. 큰아들 박지우는 사업 소황이 좋아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고 둘째 딸 박소연은 능력 있는 사위를 만나 부유하게 살았다. 셋째 아들 박민주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막내딸 박세영은 비록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제 밥벌이를 하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동시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의 재롱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안은 다시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밤늦도록 불이 켜진 거대한 식당 건물에서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울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정말 장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서서히 일을 줄여나갔다. 족발 삶는 일만큼은 여전히 내 손으로 했지만 나머지 일들은 직원들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나눠줘도 내 장사만큼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나는 좀처럼 한가해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출가시키고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를 다니며 노후를 즐긴다고 했다. 골프나 그림, 도예 등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며 인생 이막을 활짝 여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오로지 족발집 뿐이었다. 평생을 식당,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다닐 기력도 없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지훈이, 소연이, 민준이, 세영이까지 내 아이들과 사위,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에 활기가 넘쳤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얘들아,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려 한다.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반가워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통적으로 무언가 다른 계산이 심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오랜 직감이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내가 장사를 그만두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자마자 평소에는 그렇게도 화목해 보이던 자식들의 눈빛이 돌변했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들처럼 그들의 시선은 온통 박신의 족발이라는 거대한 유산에 꽂혀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제 다 정리하고 편히 쉬셔야죠. 맞아요, 엄마. 엄마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쉬실 때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잘 생각하셨어요. 큰아들 지훈이와 큰딸 소연이는 내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마치 효자 효녀라도 된 양 나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족발집을 누가 물려받을지에 대한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셋째 아들 민준이가 그럼 가게는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라고 묻자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것이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로구나. 사실 나는 장사를 접겠다고는 했지만 가게를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족발집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곳이었다. 내가 일하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팔아버릴 수는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막내딸 세영이에게 가게를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영이는 형제들 중에서 여러모로 가장 어려운 처지였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사위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세영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애처로웠다. 나는 세영이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나는 막내에게 가게를 물려주면 어떨까 싶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 중에서 막내가 제일 어렵지 않니? 너희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가게는 막내에게 주자꾸나.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식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자신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가게 일은 제가 제일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가게 운영은 제가 제일 잘 안다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큰아들 지훈이는 어린 시절부터 식당에 나와 일손을 거들던 자신의 노고를 강조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엄마랑 오빠가 식당에 가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은 누가 다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식당에는 내 지분도 분명히 있다고. 둘째 딸 소연이는 눈을 부릅뜨고 지훈이에게 대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함께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을 주장하며 가게 운영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웠다. 누가 들으면 누나가 혼자 살림 다 한 줄 알겠다. 나는 뭐 놀고 있었던 줄 알아? 집에서 힘쓰는 일은 내가 다 했잖아. 무거운 짐 나르고 잔심부름 다 내가 했다고. 조용하던 셋째 아들 민준이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함께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기여한 바를 내세우며 가게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고성이 오갔고 며느리들과 사위까지 가세하여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평소에는 서로 위하고 아끼는 듯 보이던 아이들이 돈 문제가 걸리자마자 마치 짐승처럼 돌변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다들 그만둬라. 너희들 생각은 잘 알았으니까 나도 고민 좀 해보마. 나는 겨우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나름대로 홀가분하게 식당을 넘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고 보니 아이들 모두 저마다의 속셈이 있었고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막내딸 세영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어렸을 때부터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세영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애틋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내내 말이 없던 세영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했지만 힘이 느껴졌다. 엄마, 난 정말 괜찮아. 이제 식당 일도 손에 익어서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결정해. 괜히 나 때문에 엄마 걱정하는 거 싫단 말이야.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녀석은 자기 식구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며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돌아갔다. 어렸을 때부터 세영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제일 살가웠다.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었다. 종일 고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시 앉아 있으면 어느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애틋한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나는 정말 많이 고민했다. 심정적으로는 세영이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다. 다들 제 맞벌이는 한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에게 몰아주는 것도 좀 그렇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화목했던 가족이고 형제였는데 고작 이 식당 하나 때문에 우애가 상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묘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이대로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치둑이 드러낸 추악한 민낯. 나는 고심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보았다. 내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기대감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내가 어떤 선물을 내놓을지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것과도 같았다. 식당은 처분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식당 일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구 하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러하니 그냥 처분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마. 내 입에서 나온 처분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며 반발했다. 어머니, 한창 잘 되는 식당을 왜 팔아요? 식당 팔아봤자 몇 푼 나오지도 않아요. 큰아들 지훈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식당을 팔아버리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에 불같이 화를 냈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이대로 식당을 넘기는 것보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몇 배는 남아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둘째 딸 소연이도 지훈이의 말에 거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큰 손해라도 본 듯 일그러져 있었다. 그럼 대체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섰어. 족발 삼난 것도 힘에 부치는데 계속 이 식당을 하라는 말이냐? 나는 지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웠다. 누가 엄마더러 일 계속하래요. 식당은 물려주고 엄마는 폭 쉬시라고요. 누구한테 물려줘? 막내한테 물려준다고 했더니 그 난리를 쳐놓선. 내 반문에 아이들은 다시금 논쟁을 시작했다. 어머니, 가게 일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식당 물려받으면 나머지 형제는 제가 알아서 돌볼게요. 지훈이가 다시금 나섰다. 그의 말에서는 오만함과 함께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엿보였다. 어머, 큰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알짜는 오빠가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콩고물이나 주겠다는 뜻이야? 형은 식당 아니어도 잘 살잖아. 소연이가 지훈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불만이 가득했다. 누나는 잘난 매형 덕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왜 어머니 식당에 욕심을 내? 어머니 식당은 나 같은 월급쟁이가 받는 게 맞지. 셋째 아들 민준이도 끼어들어 소연이에게 대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가게를 차지하려 했다. 집안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전에는 서로 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던 아이들이 식당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자식들 간에 이런 이전투구,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줄이야. 다들 그만둬! 그깟 식당이 뭐라고 이달리냐? 다 필요 없어. 식당은 당장 팔고 돈은 공평하게 나눠주마. 나는 크게 소리쳤다. 아이들은 몹시 흥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에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목소리를 높여가며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오가다가 큰아들 지훈이가 다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게를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대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훈이가 내놓은 방법은 이랬다. 앞으로 식당을 이끌어 나가려면 가장 잘 운영하는 사람이 물려받는 것이 맞는데 그걸 우리끼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몰아보자는 것이었다. 각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그동안 손님들의 평가를 비교해서 판단하자는 제안이었다. 오, 그거 좋네요. 저도 형 말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엄마.
소연이와 민준이도 지훈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언뜻 공정해 보이는 이 제안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지훈이의 머릿속에서 짜여진 거대한 계략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을 이용해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이 엄마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렇게 자식들은 각자 한 달씩 가게를 맡아 운영한 뒤 식당 게시판에 손님들의 평가를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 모두들 한 달씩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이미 그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배신의 그림자와 나락으로의 추락. 지훈이가 제안한 손님 평가 방식으로 가게의 향방이 결정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큰아들 지훈이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점수로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다. 다른 자식들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명분 앞에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다. 나는 겉으로는 그들의 결정에 따르는 척했지만 이미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확인한 터라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싸움이 빨리 끝나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워낙 식당 일을 오래 도왔기에 별다른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저 애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자 지옥의 서막이었다. 식당 일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항상 깨끗해야 하고 음식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서비스가 엉망이다. 장사 잘 된다더니 배가 불렀다. 는 불평이 쏟아지기 십상이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늘 주방과 홀을 오가며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잔소리해가며 식당을 꾸려왔다. 하지만 지훈이가 식당을 맡고 나서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갔다. 주방은 늘 너저분했고 음식 맛은 들쭉날쭉했다. 20년 단골 손님이 어머니 족발 맛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라며 따지듯 묻는 일까지 생겼다. 나는 참다 못해 지훈이 내외를 불러 단단히 한마디 했다. 얘야, 대체 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주방은 너저분하고 음식 맛은 들쭉날쭉하다. 지난번에 20년 단골 손님이 맛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한마디 하시더라. 너희는 대체 식당 관리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내 꾸 중에 지훈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식당 일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던 사업도 있잖아요. 사업 챙기랴, 식당 챙기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며느리 임이라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이 바쁜 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직접 식당 일을 해요? 다 사람 시켜서 하는 거지.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훈이 내외는 도무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안 되겠다.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맡겼는데 이러다가는 식당 문 닫게 생겼어. 너희는 그만 식당에서 손 떼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식당 이제 저희 거예요. 명의도 넘겨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식당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참 허탈했다.
그렇게 고생고생 해가며 키운 자식인데 돈 문제가 걸리니 가족도 어머니도 없었다. 평생을 노력해서 이룬 식당인데 큰아들의 손에 들어가 망가질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셋째 아들 민준이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일도 그만두셨는데 혼자 사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불편하신 것 없이 잘 모실게요. 예전 같으면 부모를 모시겠다는 그 마음에 마냥 기특하기만 했겠지만 식당 일도 겪고 난 뒤라 곱게만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출가한 자식의 집에 가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다. 곧 죽을 나이에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구나.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사시는 집은 필요 없으니까 처분하시고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셋째는 내 남은 재산을 노렸던 것이 분명했다. 식당은 손님들의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에게 넘어갔지만 남은 재산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 자식이고 누군 자식이 아닙니까? 형은 식당 가져갔으니 됐잖아요. 누나랑 막내는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 남은 재산은 다 저 주셔야죠. 대신 어머니는 제가 모신다니까요. 며느리 김지혜도 민준이의 말에 거들었다. 그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님. 사실 식당 아니어도 아주버님 댁은 잘 사시잖아요. 그런 집에 식당을 물려주셨으니 남은 재산은 저희 주시는 게 맞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 키우며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등주에서 날아온 비수뿐이었다. 내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게 끝날 줄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지옥 속 한 줄기 빛. 그렇게 셋째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로 나는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내 온몸을 갉아먹는 듯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맛은 뚝 떨어져 밥 한 숟갈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저 잠만 자고 싶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잠을.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막내딸 세영이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병원은 가봤어? 애처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세영이를 보자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재상 이야기라면 득달같이 달려들던 놈들이 아프다는 소리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해도 세영이는 다른 이야기 없이 그저 내 걱정만 했다. 그 모습을 보니 다른 자식들이 더욱 괘씸하게 느껴졌다. 세영이가 다녀간 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형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남은 재산은 자신에게 달라며 셋째 내외가 다시 찾아왔고 이미 식당을 물려가던 첫째 지훈이도 자신은 자식도 아니냐며 달려들었다. 심지어 둘째 딸 소연이까지 가세하여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내게 매달려 재산을 노렸다.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와도 돌려보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나를 찾아왔다. 얼굴을 마주치면 한다는 소리가 늘 남은 재산은 제게 주세요 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나는 80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을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사람이 질려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터라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세영이의 전화조차 반갑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설마 너도 돈 달라는 얘기냐? 나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엄마는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한 적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영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야 모르지. 요즘 네 언니 오빠들 죄다 눈만 뜨면 돈 얘기뿐이지 않냐? 엄마는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세영이는 다른 이야기 없이 그저 요즘 내 건강은 어떤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만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아, 그래도 네 명 중에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큰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식구들끼리 다 같이 1박 2일로 강원도 나들이를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승낙했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우리는 펜션에 짐을 풀고 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에 잠시나마 행복에 젖어들었다. 한창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식당이 때문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80이 넘은 지금에서야 모였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프기도 했다. 그날 밤 밤공기를 쐬 좀 산책이라도 할까 싶을 때 지훈이와 민준이가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산책이나 하실래요? 어영, 나도 같이 가. 어머니, 같이 바람이나 쐴까요? 눈치를 보니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침 잘 됐다 싶어 함께 숙소를 나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들과 길을 걷고 있는데 느낌이 쎄했다. 마치 아들들이 내게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셋째 녀석은 무슨 일인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얼마 후에 왜 아들들이 내게 눈물을 흘리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 시골에 가면 자그마한 버스 정류소 같은 것이 있다. 거기에 무슨 흰색 봉고차 같은 게 라이트를 켜고 정차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때 첫째와 셋째는 내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 어머니, 아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 불효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게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같이 왔던 길을 쏜살같이 도망치듯 달려갔다. 지훈아, 민준아, 예민아! 두고 어딜 그렇게 가니? 이 애미 눈도 잘 안 보여서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딜 그렇게 가냐고 이놈들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 와서 이 애미 피곤하니까 숙소 가서 자야겠구나.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시골이라 그런지 나의 울부짖음은 메아리 치듯 쩡쩡 울렸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며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내가 고개만 푹 숙이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더니 악마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모시고 가서 재워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가시죠. 그들은 내 입을 막더니 강제로 그 흰색 차에 태웠다. 그리고 무슨 마취제 같은 것을 투약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다. 있는 힘껏 발버둥도 쳐봤지만 80 넘은 노인이 건장한 남자 2명을 감당해내기엔 힘이 너무 붙였다. 그렇게 내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지옥으로부터의 탈출과 정의의 심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묶인 채 작은 병실 같은 곳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옷은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독방이었다. 문은 굳게 닫힌 철문이었다. 흔히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정말 그 표현이 딱 어울릴 만한 곳이었다. 섬뜩한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고 나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비아냥거렸다. 할머니, 잠은 잘 주무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머니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누굴 탓해요? 자식들을 왜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런 걸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죠? 여기는 정신병원이에요. 당신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가둬두는 곳이라고요. 당신 아들들이 그러더군요. 여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전화해서 자기 어머니 여기 가뒀다가 죽게 내버려두면 1억 준다고요. 여기 방원에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여기는 한 달에 몇 명씩 저 세상으로 가는지 아세요? 그만큼 세상이 막막해졌어요. 요즘 세상엔 자식과 부모, 그런 관계 지난 지 오래라고요. 다 자기들이 힘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세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기를 바란다니.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힘들게 키웠나. 그놈의 돈이 뭐길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 세상 갈 것을.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나는 절규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에 아침 식사만 챙겨주었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것을 강제로 먹였다. 그걸 먹지 않으면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와 욕설을 하고 위협을 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2달 정도 흐르니 약 기운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입맛도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루에 한 끼 주는 식사도 거르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벌써 이틀째 굶으셨어요.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셔야죠. 그 사람은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는 급식 남자 직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은 온정적이었다. 내가 이 상황인데 밥을 먹으면 뭐해요? 삶의 의지도 없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리고 창틀에 가려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씁쓸하네요. 첫째,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개구쟁이였던 모습이 엊그제 같고 다른 자식들과 한 밥상에서 웃으며 밥 먹던 모습이 요즘 자꾸 생각나네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하늘에서 제게 큰 벌을 준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걸 받아들이려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세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직원은 잠시 말이 없더니 2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왔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할머니, 여기는 감시가 심해서 이 아침 시간 아니면 저도 여기 들어오기 힘든데 우선 이거 받으세요. 꼭 저 나가고 나서 이걸 열어보시고 할머니 남은 인생 더 이상은 외롭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자식들 같은 건 잊고 사시고요. 하셨죠? 그는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가지고 왔는지 바지 속에 무언가를 꺼내더니 내게 주고 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꼴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건지, 아예 저 사람도 나를 놀리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궁금해졌다. 그가 내게 준 검은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열어보았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기엔 휴대폰과 한 장의 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읽고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꼭 제 친할머니가 생각나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를 버리시고 17살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힘들게 새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 할머니 모습도 지금 할머니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의 같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 결혼했어요. 아이도 가졌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휴대폰도 뺏기셔서 어디 도움도 연락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휴대폰 드릴 테니까 이 휴대폰으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부디 세상으로 나가셔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편히 사시길 바라요. 저도 목숨 걸고 돕고 있는 거예요. 병원 직원들 알면 저 분명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가셔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정신병원 주소예요. 여기서 신고하시면 돼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도 이런 편지나 쪽지 같은 걸 한 번도 받아 지옥 같은 곳에서 내게 한 줄기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 남자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나는 고마움은 나중에 꼭 표시하기로 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는지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30분 만에 10통은 더한 것 같다. 그만큼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전화를 수도 없이 하니 보통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먼저 경찰들이 오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경찰청에서 형사들을 급파한 것 같았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지금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제가 감금돼 있어요. 이곳 정신병원은 보통 정신병원이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나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와 이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숨김없이 말했다. 나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들에게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고는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도덕한 행태를 고발하는 울부짖음이었다. 내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귀에 닿아 정의의 불씨를 지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정의의 심판과 세상의 비난.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제공한 정보와 휴대폰 속 쪽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형사들은 내가 지목한 정신병원으로 급습했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감금되어 있던 수십 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구출되었고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병원 운영자들과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지방방송국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심지어 전국 방송에도 보도되며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의 수사 결과 내 자식들의 만행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큰아들 지훈이와 셋째 아들 민준이는 나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는 단호하게 내 자식들을 고소했다. 피를 나는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은 내게 더 이상 자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한 추악한 죄인들일 뿐이었다. 재판 과정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다. 아들들은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제바이 고말 내게 통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민준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했고 민준이는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마지막까지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식들을 보니 더 이상은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이 질려버린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증거와 나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큰아들 지훈이는 불법 사주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셋째 아들 민중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TV 뉴스에도 나왔다. 내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내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은 엄청났다. 폐류나 후레자식, 천벌받을 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아들들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자식을 키운 애미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내게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다. 방송의 힘은 정말 무서웠다. 나를 외면했던 친척들조차 뒤늦게 연락해와 정말 몰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나는 그들의 위선의 역겨움만 느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그 남자, 급식 직원 이준호 씨는 병원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병원 식단만 담당했기에 벌금형으로 끝난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다행이었다. 나는 그에게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굳건히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영웅자와 마지막 안식처.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폐륜적인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상실감은 깊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해준 이준호 씨를 찾았다. 그가 일했던 병원 측에 연락하여 어렵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오랜만에 만난 이준호 씨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이었다. 20살 남짓의 앳된 얼굴이었던 그는 이제 갓 30은 넘긴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를 보니 지옥 같던 병원 안에서 나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던 그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내가 건넨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이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준호 씨,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자네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네. 이 돈은 자네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보태라고 주는 것이니 부디 마다하지 말게. 그는 극구 사양하며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할머니,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 돈을 받지 않으면 평생 내 마음에 한으로 남을 것 같네. 이 80 넘은 노인의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받아주게나. 내가 간곡히 통사정하자 그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다.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나쁜 일 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나는 이제 막내딸 세영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 큰 사건을 겪은 이후로 세영이는 엄마 혼자 두면 절대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짐을 싸서 내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옆에서 평생 모실게요. 저 혼자 둘 수 없어요. 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혹시 세영이마저 다른 자식들처럼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세영이는 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었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밤에는 내 발을 주물러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함께 지내면서 나는 세영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재산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나 박씨 할머니의 행복과 안녕만을 바랐다. 나는 그동안 다가티 족발집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자식들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 속에서 어떻게 세영이처럼 마음씨 고운 자식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종종 생각한다. 세영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다.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못했지만 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은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도 물들지 않고 그대로 자라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나의 남은 모든 재산은 막내딸 세영이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들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알겠지. 얼마나 그 나이가 되면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지. 자식이라고 해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되니 현실이 보이더라. 나를 진심으로 부모로 생각하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떠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세영이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다. 남은 인생, 세영이와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덤동호 새로운 시작, 깨달음과 희망의 메시지.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마친 지금, 저는 막내딸 세영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육신은 80평생의 고단함으로 인해 연약해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족발집을 일구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공허함과 자식들의 탐욕은 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을 세영이와 함께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직접 증명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자식들 또한 돈에 눈이 멀어 괴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 한국 모든 재산을 막내딸 세영이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제 곁을 지켜주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영이는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세영이가 이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불행한 일을 절대로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제 꼴이 납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게 대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사랑과 인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제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지 말입니다. 만약 아직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와 즐겁게 사십시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세요. 저처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지셨다면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좋은 곳을 찾아다니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즐기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경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세영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족발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